실제로 그 법정 화폐, 즉 우리가 종이로 찍어 나오는 그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저는 당분간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갈 걸로 봅니다.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제국은 유지가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2002년부터 벌써 23년이 됐네요. 네,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했었던 연구들은 주로 이제 고령화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뭐 연구소에 있으면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많이 이제 또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쪽에 대한 것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그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그 폴리마켓에서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한 25bp 정도 인하될 거다라는 의견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은데 요즘에 깜깜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원래 매월 이제 첫째 주에 나오는 그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그 고용 보고서가 현재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그 시카고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죠. 예. 그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그 전달하고 큰 차이는 안 나고 그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약간의 이제 증감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그 예정됐던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뭐 연준 내에서도 약간씩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뭐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소폭의 그 인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GDP 대비 부채 120%를 넘긴 미국. 이건 단순한 재정 위기일까요? 아니면 제국 몰락의 신호일까요? 근데 일단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용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국의 몰락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를 몰락이라고 보느냐. 또 이제 그리고 제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니얼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서 보면은 미국인들은 미국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제국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의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막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이랬죠. 근데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행동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국이다라는 느낌을 좀 덜 받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역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이제 미국을 제국으로 인식을 또 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역할을 보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침략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제국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좋게 말하면은 뭐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소련 붕괴 이후에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평화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됐었죠. 네, 지난 20년 동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지난 한 9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편입이 됐죠.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WTO 체제가 돌아가면서 전 세계가 오랜만에 냉전까지 사라진 그 어떤 평화 시기가 온 거였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느끼지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 자체는 하나의 공급망으로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이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부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미국의 부채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굉장히 치솟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미국의 부채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대였는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0%까지 이제 올라가고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또 추가돼서 지금은 한 120% 되죠. 예. 그 정도 선이 됐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어요. 이자 비용이 2024 회계년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이 회계년도 동안 이자 비용이 거의 3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 1조 1,000억 달러를 넘게 이게 증가를 했고,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지출된 건 어디냐? 뭐 사회보장연금인데, 이게 뭐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한 사회보장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자 지출, 그리고 그 다음이 국방비예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제국은 유지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국방비가 필요한데, 이게 이자 비용이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은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 지출은 예컨대 뭐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그다음에 그 외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재량 지출은 뭐냐면 정부가 좀 조절이 가능해요. 국방비,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건설, 그다음 산업 보조금, 사회보장 중에 또 일부는 뭐 가능하고요. 교육비 중에 또 상당수가 재량 지출입니다. 여기서 현재 미국이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면요. 국방비를 지금 현재 줄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죠. 예,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나 지금 우리나라하고 조선을 협력하겠다는 것도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 그건 어렵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그렇다고 과감하게 깎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깎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 보수 뭐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다 부서지고 뭐 이런 상태도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쪽이든지 지출을 줄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자기 표를 잃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 초기에도 뭐 그 도지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어떻게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산업 보조금을 지금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기업 보조금을 갖다가 또 줄이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하고 관련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줄여서 중국한테 기술적으로 추월을 당한다 그러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기업 보조금을 주고 해외에서 기업들을 막 끌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지지 기반을 다 잃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게 있느냐. 관세가 물론 일부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걸 감당할 만큼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때는 어땠냐? 민주당 때는 이제 기업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사회보장을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가죠. 그쪽은 자기네 정책 기반이 그쪽이고 지지 기반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되든 지금 지출을 못 줄이고 수입은 일정하고, 오히려 뭐 지금 그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 지출을 감당할 만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국채가 계속 늘어난 거죠. 이 과정이 2008년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지속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른데 다 비슷해요. 자, 정치적인 이유로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건 없고, 그러면은 그 갭을 뭐로 메꾸느냐? 다 국채죠. 이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몽골 제국 원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인플레가 극심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 지폐 발행을 늘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온다는 건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금 은퇴환을 갖다 철저히 지키는데, 이게 나중에 땅이 커지면서 전쟁이 늘어나고 내란이 발생하면 전쟁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폐를 발행을 계속 늘린 거죠. 유럽에서는 왕실에서 그래서 전쟁 비용을 대려 그러면 상인들한테 돈을 빌리죠. 거대한 상인들한테 빌렸다가 나중에 돈 띄어먹는 일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망한 뭐 푸거 가문 같은 경우도 결국 합스부르크 가문한테 돈을 그렇게 빌려줬다가 돈 띄어먹어가지고 망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으로다가 떼우든가 아니면은 그때 지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폐를 갖다가 좀 남발을 했죠. 그러면서 무너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약간 그런 전조가 보여요. 물론 이제 그때처럼 갑작스럽게 뭐 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제동 장치들이 있고 경제학적인 지식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재정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게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몇몇 또 경제학자들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그 현대 경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던 머니터리 시오리, 그래서 MMT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서는 뭐 국가의 부채는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경제학 그 주류 쪽에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다. 그거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현재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제 미국뿐만, 이게 제국의 몰락이다 그러는데 몰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현재 그래서 미국이 진짜 경제관이 파탄이 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안 보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이런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고민이 생기는 거고 재정이 계속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채 발행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경제 정책인지 왜냐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파산의 위험은 사실 없다고 봐도 저는 뭐 그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찌됐든 그 국채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세금을 또 하다 보면 압박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국채 발행을 하고 이러면서 그 국채를 산 데다가 계속 이자를 지급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경제가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 거를 일부분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압박은 상당히 있을 거고. 물론 아까 말한 그 MMT 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압박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통화량이 늘어나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론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이론은 잘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국의 몰락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언론에서 쓰는 약간 과한 용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은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여보겠다 하면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줄여나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국방비만 지출하겠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제국으로서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걸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국의 몰락이란 말이 또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요거는 그 용어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미국이 현재 재정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그 정말로 그 절대 강자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전 세계를 갖다 컨트롤하던 것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스스로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흐름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 제롬 파월이 달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워렌 버핏이 그 5월 달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총회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죠. 달러가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이게 재정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뭐 하향될 수도 있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다. 그러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때 그리고 뭐 파월도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자꾸 금리 인하하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제동을 걸고 있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통화 발행을 하고 재정 적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 달러의 신뢰가 약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재정 정책이 이제 그 역할을 갖다가 과거보다 못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또 하락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한 거죠. 실제로 그 법정 화폐, 지금 우리가 종이로 찍어 나오는 그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저는 당분간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달러만 그러냐? 다른 나라 돈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정 화폐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뭐 금에 대한 실제 사용은 갑자기 사람들이 보석으로 금을 잔뜩 쓰고 공업용으로 잔뜩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은은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실제 사용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은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의 실물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가격은 금이 더 많이 뛰었죠. 그건 뭐냐면요. 금의 저장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면요. 가격을 좌우하는 절적인 그 중요한 요소는 저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요거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실수요는 뭐냐면요. 귀금속하고 공업용 사용. 요 수요가 있거든요. 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은은 좀 올라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건 나머지는 다 저장 가치라고 보는 거죠. 투자 가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뛰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뛰었습니다. 요 이유가 뭐냐 할 때 역시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통화량 증가를,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거 증가에 코로나 때 한 번 또 굉장히 자극을 줬고, 물론 이제 부동산은 그거 외에도 각 나라별 정책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가 늘어나고 뭐 이민자 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실물 가치가 올라갔고, 가상화폐도 가격이 굉장히 뛰는 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가상화폐는 실물 가치가 없지 않냐. 그럼 달러는 무슨 실물 가치가 있냐.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보정해주고 중앙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다. 중앙은행이 진짜 보증을 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사라지진 않아요, 갑자기. 하지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달러 자체가 이 종이 크기 자체가 줄어들진 않죠. 하지만 달러의 가치나 세계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모든 화폐의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들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발행은 안 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뭐 증발이 가능해요. 이더리움이건 뭐 XRP건. 근데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가. 그건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가 자꾸 몰리게 되고, 물론 다른 가상화폐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것도 사실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게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와중에 월스트리트만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월스트리트는 살렸지만 메인스트리트를 죽였다. 나머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 금융위기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았고, 그 화폐의 가치는 줄어들고, 내 자산을 언제든지 통화량 증발이라든지 금리 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런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그 이후 처음엔 초창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또 정부에서 불법 딱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게 뭐 달러의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법정 화폐에 대해서 한번 지금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신뢰가 정말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당장 뭐 한 5년 안에 무슨 뭐 그런 화폐 가치가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만한 건지 빠른 건지 뭐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이런 그 화폐 자체, 법정 화폐에 대한 그 신뢰 하락이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 연준에 대해서 이게 참 역사가 긴데, 이제 예전부터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행정부 쪽에서는. 왜냐하면 행정부는 자기가 재선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풀면은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살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독이 되거든요. 결국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의 신복이라고 정말 생각해서 마틴이라는 분을, 그 윌리엄 마틴이라는 분을 이제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해요.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때 미국도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이제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더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마틴이 철저하게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어깁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요. 트루먼 대통령이 마틴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는 이제 마틴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마틴 의장이 통화량을 갖다가 일단 인플레 잡는 걸로다가 딱 해서 금리 인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이후에 60년대의 그 미국 경제 발전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건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버냉키 전 의장이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보면은 최악을 누구를 뽑았냐면 아서 번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닉슨 대통령 때 연준 의장을 했던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자기 재선을 위해서 통화 늘리라 그러면은 그냥 뭐 빡지가 됐어요. 그 행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뭐 물론 이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때 뭐 오일 쇼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물가를 그래도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행정부에 휘둘린 사람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폴 볼커라는 분이 연준의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도 초반에 경기가 그 당시에 미국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80년대 초에 뭐 제2차 오일 쇼크 있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고용을 늘려라. 이게 당연히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야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철저하게 그거를 외면하고 물가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고 아주 고통스러운데 다만 그 고통이 빨리 끝났죠.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볼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연준하고 행정부하고 이게 좀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자기네가 선거를 치루어야 되고 지지율을 높이려면 고용률이 늘어나야 되니까 통화를 증발하는 쪽,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하죠. 소비를 살릴 수 있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연준의 역사에서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러한 갈등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라 그동안 연준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큰 독이 된다라는 거는 그동안 역사적인 교훈을 봐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고 파월 의장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연준 의장을 누굴 시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아주 충실히 잘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폐의 가치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미국은 그래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이쪽 그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에서도 미국 국채를 기초로 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안 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뭐 US 테더, USDC 이런 데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늘리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 국채 수요를 갖다가 일정 부분 이게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금리 1%만 내려가도요. 그렇죠. 미국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그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하고 이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독립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뭐 돈 풀어라 그러면서 이쪽에서 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연동을 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말고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해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의 지금 전략은 그 통화와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이제 커지면은 아까 말한 식으로 달러의 패권은 지금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 뭐 탈달러 연합 뭐 이런 것도 이제 암묵적으로 지금 현재 스물스물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법정 화폐 달러의 위상은 떨어져도 달러 경제권 달러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저는 이 부분은 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 변동이 많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코인을 말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나머지 가상화폐들이 실제 생활에서 거래가 되기 힘든 이유는 가격 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 계속 뭐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사람마다 예측치가 지금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게 생각이 다르면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거래가 잘 안 되죠. 근데 가격이 그냥 일정한 코인을 하나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주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바탕으로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1달러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이제 1달러어치 산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미국 국채 외에 뭐 금도 있고 뭐 아예 비트코인으로 패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 국채가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니어스 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얼마만큼을 비축해야 되고 뭐를 비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비축해서 뭐 했냐 그랬더니 나 굴이 이만큼 사놨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에서는 이걸 반드시 미국 국채하고 연동한다. 그리고 이제 국채를 갖다가 뭐 1달러 발행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을 사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하면 규제 법안이에요, 사실은. 보통은 규제 법안이 들어오면은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 규제가 없고 법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많았어요. 이게 언제 미국의 정부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행정부에서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투명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시장에는 호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통과됐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고 거기서 보면은 미국 국채하고 연동해서 발행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큼 못하다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차피 다른 나라도 물론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한번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 게 US 테더하고 USDC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경제, 법정 화폐 달러의 위상은 약해져도 달러 경제권이라는 위상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쓰기 시작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며 원화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쓸 거예요. 당분간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고요. 각 국가별로 자기네 나라의 법정화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저런 거 비슷해요. 현금이라는 게 많이 안 쓰고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그래도 현금이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아무리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도 여전히 각 나라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금융거래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어차피 지금도 국제금융거래에서는 다 대부분 원화로 쓰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법정 화폐들 전반적으로 다 조금 이제 위상이 내려가면서 크립토 자산 쪽으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간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다 보면은 거래가 쉬워지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건너뛰고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해외 직구를 할 때 이제 국내 금융기관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스위프트망을 건너뛸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요. 지금은 다 그런 현재 금융 시스템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큰 재편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지. 국내에서의 원화가 사라질 거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쭉 조금씩 약화될 수는 있어도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 가치가 큰 변화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일까요? 제2의 IMF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일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아니고 다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요. 그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요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래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지금처럼 지역화폐처럼 쓴다 그러면 그건 전자 토큰에 불과해요. 별로 활용도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전자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네, 그거 아니죠. 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 디스카운트에서 팔리잖아요. 실제로. 원래 거래하는 건 안 되겠지만, 화폐가 아닌.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 인해서 무슨 경제가 크게 요동을 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요걸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진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의 일부분이 조금 훼손되는 거는 있죠. 완전히 사라질 리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의무화한다 그러면은 쓰일 수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건 가능한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에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 너무 작은 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뭐 그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갤럭시 폰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갤럭시 폰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탑재하면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통화를 쓰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쪽 전문가들, 그 가상화폐 쪽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한번 좀 그 활용처를 갖다가 깊게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팔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미국만 이익 보는 디지털 식민 통화로 변하는 걸까요? 어차피 지금도 다 달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들어온 이후로는 어차피 다 달러, 국제거래소는 다 달러지, 뭐, 그 형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제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샬 플랜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달러가 그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페트로 달러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국제거래에서는 역시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0% 이상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에서 탈달러 경제권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미국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있죠.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뭐 유럽은 뭐 좀 자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유로화가 쓰이지만 이런 데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무슨 디지털 식민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하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거다. 다만 여기에서 잘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포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이거는 정말로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혼자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종 사용하는데 코인을 갖다가 정말로 이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 또 금융 쪽의 전문가 뭐 이런 쪽이 다 같이 모여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IT 업계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내에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이런 식의 이제 포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다 같이 모여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요 뭐 전 세계에서 이걸 장악하고 이게 상당히 1-20% 넘어가고 이거는 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지금 움직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서둘렀으면 합니다. 각국이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가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게 가장 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저기서 막 활성화되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이제 그 주권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도 좀 발전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 우리나라 금융은 완전히 관치금융이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 미국의 핀테크하고 우리나라의 핀테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출발점이 달라요. 미국은 핀테크를 주도했던 게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이 금융으로 진출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관치금융이 강한 나라는 그걸 보다가 은행들이 IT 기법을 좀 도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고 또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이제 가상
산업에 처음부터 막 붐이 일고 김치 프리미엄도 엄청났잖아요. 한동안은. 요새는 뭐 그것도 뭐 거의 다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금융 쪽의 혁신이라든가 뭔가 금융 결제 뭐 이런 쪽 있죠. 뭐 이런 해외 송금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금융이 아니라 금융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막 범위를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이게 이제 좀 뭐 혁신의 좀 그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정부에서 그걸 노리는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그 산물로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에 대해서 이걸 한국은행에서 뭐 금융권에서만 발행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도 발행할 여지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약간은 좀 확장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논리도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다가 이거 뭐 파산하고 이러면 금융 쪽에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어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잘 활용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보고 그다음에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꼭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기관들로다가 해서 IT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좀 특히 그 플랫폼 기업들한테 어떤 그리고 현재 이 단말기를 팔고 있는 그 삼성 같은 기업한테도 어떻게 좀 연결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작용 같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번 그게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상당히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촉발했다 그러는데 그 꼭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기네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래요. 둘 다 똑같다. 그 실제로 그 글로벌 타임스라는 그 신문, 미국의 신문에서 2020년대 초반에요. 2021년인가 2년인가 한번 시사 만평이 나온 게 있는데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당나귀인데 그러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등을 돌리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돌아가서 맞추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정책이 굉장히 달라요. 사회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공화당 하고 민주당 다른데 공통된 게 딱 하나가 차이나 베싱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 때리기는 둘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게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 경쟁으로 이미 나가 있어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기네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 그걸 누가 정하냐. 그건 서구식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냥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국장을 했던 메데이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데 이분께서 이제 그동안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중국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Foreign Affairs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올 초였나? 이때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경제하고 외교 두 개를 이제 비슷하게 보고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고 요새 뭐 성장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성과 때문에 지금은 자꾸 뭐 피크 차이나 그래서 중국이 이제 꺾인다 얘기하는데 중국 지도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자기네 의도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국식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건 뭐냐면은 서구식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약간씩 제한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집단이 희생하면서 국가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60년대에서 70년대랑 약간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이걸 유교식 사회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2023년도에 후난 TV에서 막스와 공자의 만남이라는 그 막스와 공자의 대화인가? 그래서 다큐멘터리 3부작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라는 게 막시즘이 유교하고 상당히 그 연결되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그 유럽에서 튀어나온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가치에다가 그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교도 약간 그렇잖아요. 좀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개인의 자유를 약간씩은 희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방종한 자유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타락한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고 이게 미국식으로 나오는 미국과 유럽식의 서구식
그 자본주의하고 서로 경쟁 가능한 하나의 체제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소 냉전처럼 체제 경쟁을 중국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메데이로스 교수님의 그 그냥 개인적인 그 사견이라기보다도요. 이 사람이 뭐 중국 지도부를 많이 만나봤고 거기서 이제 통해서 들은 건데 그리고 그걸 문서화해서 그런 권위 있는 데다가 기고를 한다 그러는 거는 여러 번 검토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이제 종합 평가를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가 쓴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분은 약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인데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떻게 보냐면은 중국에서 가장 추구하는 거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이에요. 과거에 중국을 떠받들여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건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버리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 그래서 양자 기술, AI, 반도체, 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경제 성장이 조금 침체가 오는 거는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고 근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했죠. 꺼트리는 거는 사실 필요하긴 했지만 너무 과격하게 했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반정부적인 발언을 그때 마윈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잡아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 성장 둔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그러한 그 집중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뭐 딥시크 같은 성과도 냈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딥시크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성과가 나오고 또 항공우주라든지 뭐 양자 기술 쪽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좀 소비재 쪽에서는 약간 이제 둔화가 되는 건 맞죠. 샤오미 같은 경우도 한동안 뭐 굉장히 성장을 잘하다가 요즘에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어쨌든 그게 하나의 자기네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건데 그게 이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구식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 의식이 지금 강해요. 중국 지도부가.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진핑 주석 그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세대가 국공내전을 겪었고 정말로 아편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서구와 유럽, 일본 뭐 이런 데한테 계속 큰 피해를 당했던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식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제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미국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에서도 1대1로가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식 체제를 갖다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브릭스를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서방 연합을 만들어서 경제도 탈달러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딱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아주 일관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그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회의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그것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를 했어요. 그런 칼럼을. 근데 거기서 중국을 군사적 경쟁력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전쟁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아주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를 하고요. 중국을 아주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세계 정세를 갖다가 그 세 군데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유럽, 하나는 중동, 그리고 하나는 중국.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기술을 갖다가
그 압박을 하고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손을 조금 빼고 싶기는 한데 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맡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혼자서 나머지 중동 국가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이 막아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자로 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은 손을 떼겠다예요. 나토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유럽은 유럽 문제다. 니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미국이 손을 떼면은 나토 국가들이 자연히 자발적으로 자기 방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이제 미국이 돈이 지금 그렇게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세계의 경찰 자리를 갖다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다 철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유럽의 어떤 자구 노력을 갖다가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트하이저라고 이제 1기 때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무역대표부를 했던 분이 있는데, 라이트하이저의 책에서도 보면은 그분도 이제 중국을 독립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체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체제를 갖다가 제3세계에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계속 침투를 한다 그러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킨다 그러고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공자학원이거든요. 또 중국 정부의 공식, 이거는 정부가 후원해주는 민간 스파이 조직이고 그 민간 스파이 조직이 자꾸 친중 세력을 만들고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까 이게 답변이 너무 이제 에이펙하고 해서 시작해서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그걸 답변을 하나로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부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합의고 일시적이고 시한부 합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서로 간에 근데 지금 당장 정면 충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거는 뭐 물리적인 전쟁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또 이런 식으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서로 피해가 크면 또 부분적인 합의하고 또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체력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 얼마나 가느냐? 저는 최소한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두 나라 다 그 정도 버티는 힘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이것도 중국에 있는 그 왕지스라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북경대학에 이분이 이제 포린 어페어에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거기다 기고를 했는데 중국은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구를 원하는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둘 다 똑같다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누가 되든 똑같다.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그것도 중국이 이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 경쟁을 하려는 움직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쉽게 안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단기전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느냐? 두 나라 다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피해가 커요. 양쪽 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합의는 일어나는 거고요.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시장의 신뢰뿐만 아니라 자원 패권까지 잃게 된 게 아닐까요? 히토류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초크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의 초크 포인트는 현재는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게 히토류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역시 미국의 넓은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어떤 첨단 기술력일 거고요. 근데 히토류가 원래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1위였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이제 손을 띄고 이걸 이제 중국이 빠르게 장악을 한 거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그 중국과의 갈등을 생각을 못 했겠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큰 문제를 삼지는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자원 무기화가 될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히토류는 사실 미국에도 많아요. 근데 그거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고 그 인력을 미국에 있는 인력으로 다 할 수가 없고요.
미국 외에도 뭐 칠레에도 뭐 리튬이 있고 뭐 여러 나라, 일본에도 그 도쿄 앞바다 쪽에요 히토류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거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히토류도 물론 히토류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공급망을 쭉 찾아보면 있기는 있죠. 근데 이걸 당장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당장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자원 무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요, 지금부터 중국하고 갈등과 타협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보다 당연히 히토류가 비효율적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지금보다 조금 더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일부는 공급망 어디서 다른 데서 만들고, 일부는 대체 소재를 찾고, 기술을 다시 바꾸고, 그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불가능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중국에서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국영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2030년이 되면요, 중국의 히토류 장악이 지금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생산의 한 70%, 60에서 70% 사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에 거의 90%를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했을 때 이게 40%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크죠. 제가 숫자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지금 한 30%대로 거기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의 초크 포인트는 서서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자세히 알죠. 미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같은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이 히토류를 이렇게 무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취약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은 뭐 시장은 우리도 커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구매력이 미국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어떤 스타트업이 나와서 새로운 거를 계속 혁신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에요. 중국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그 영향을 받고, 스타트업이 나오더라도 공산당에서 지원하는 분야로 몰려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좀 민간 시장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건 맞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파급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미국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 규모 자체도 뭐 중국이 아무리 전체적으로 크다고는 하지만 약간 불균형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더라도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취약한 게 많고, 원천 기술, 첨단 기술은 과거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미소 간에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소련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은 너무나 떨어졌었거든요. 중국은 물론 그 당시 소련보다는 훨씬 앞서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원천 기술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과연 효율적이냐 했을 때는 중국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하나는 정말로 최첨단 기술을 상용화해가지고 널리 쓰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하고 현재 그렇게 딱 1대1로 경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미국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새 뭐 미국이 조금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특히 IT 쪽에서의 그 기술을 보면은 미국이 그거는 당분간은 유지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히토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초크 포인트고, 미국의 초크 포인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는 미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어느 편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간은 중국 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임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트럼프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르냐? 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체제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연 시간이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저는 미국한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당장 뭐 미국이 그걸 대체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18개월 만에 뭐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개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장된 허언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18개월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히토류의 힘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국이 당장 결판 내자 할 만큼의 체력이 되느냐, 지금 미국하고. 그것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러면서 힘을 더 비축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쪽으로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또 안고 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래요. 양쪽 다 그게 다 있지만 이런 면을 봤을 때 서로 간의 지금 싸움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다고 보긴 힘들고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고 보고 장기전으로 와서 10년 이상 갔을 때 히토류의 그 힘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느냐?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면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자원 무기화하는 거는 참 그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저거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건 맞습니다. 본격화되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비축 정년 재활용 외교 전략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히토류가 뭐 조금씩은 어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지금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약간 미국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뭐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우리 현재는 지금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 대만까지 이렇게 구도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랑 뭐 모든 게 겹쳐서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요즘이 아니라요.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전략 물자를 비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비축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하기가 어렵죠. 비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칠레나 이쪽에서도 또 이제 공급망을 좀 돌리고 흑연 같은 경우는 대체제 인조 흑연을 또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게 효율이 떨어지죠. 더 비싸고 흑연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그 인조 흑연을 넣으면 소음도 좀 커지고 뭐 이런 단점은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안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을 하고 공급망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소재를 찾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약간은 그런 면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중국을 뭐 버리고 중국하고 등을 지면 안 되겠지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식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나라를 찾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신소재 개발이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이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EU의 GDP가 미국보다 컸지만 지금은 10조 달러 이상 뒤처졌는데 유럽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경제권이 한쪽은 빠르게 성장하고 한쪽은 조금 침체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한번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1980년에 미국의 GDP가 2조 8,573억 달러. 그리고 EU는 3조 3,150억 달러. 그러니까 EU가 훨씬 컸죠. 미국은 아까 2조 8천 이렇게 나가고 EU는 3조 3천이니까 90년에는 미국이 5조 9,630억 달러, EU는 6조 5,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역전이 됐어요. 90년에. 그리고 23년에는 미국의 GDP가 27조 3,600억 달러인데 이게 2010년에 비하면은 1.8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EU는 18조 3,500억 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아까 미국은 1.8배 성장했는데 EU는 1.3배가 채 안 돼요. 1.26배. 이거는 90년에 이미 역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잠깐 또 미국보다 이제 처진 적이 있어요. 그 환율이라는 여러 문제로.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미국이 또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예요. 미국 경제에서 각 나라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미국 GDP 대비 뭐 각 주요 국가들을 보면요, 미국을 이제 100이라고 놨을 때 프랑스가 1980년에는 26%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2023년에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6%였는데 이게 80년에 미국 GDP하고 프랑스를 나눠보면 이제 지금은 이게 10%, 미국의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영국은 어떠냐? 80년에 한 20% 됐어요. 미국 GDP에. 근데 이게 2023년에는
11.3%. 독일은 가장 컸거든요. 그래 독일이 뭐 지금도 제일 크긴 하죠. 1980년에는 미국의 29.9%, 거의 한 30% 됐죠. 2023년에는 14.8%입니다.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비율이. 이렇게까지 다 줄어들었는데 이제 같은 유럽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뭐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유럽을 먹여 살릴 만큼 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중진국 함정을 확실하게 넘어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성장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선진국이냐 하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서 이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건너뛸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그 격차가 벌어진 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알파벳, 구글, 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메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지금 만들어진 거는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되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건 9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로 올라온 건 한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봐야죠. 근데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유럽은 어떠냐 보시죠. 그 이후에 정말로 한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이 과연 있나 보면요.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이 있긴 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프랑스에도 미스트랄 AI 같은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몇 개가 없죠. 예, 그게 그리고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냐? 그 정도 규모가 아닌 거죠. 미국처럼 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그 경제를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의 가장 강한 기업들, 가장 그 유럽을 현재 끌고 나가는 기업들이 뭐냐? 독일 같은 경우는 벤츠, BMW 아니면은 뭐 바이엘 뭐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바스프 뭐 이런 기업들. 독일에도 물론 SAP라는 그 IT 기업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IBM하고 뭐 경쟁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고 신흥 기업들이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경제를 주도할 만큼의 위치에 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지금도 시총 1위가 루이비통이잖아요. 10위 안에 드는 거 보면 뭐 샤넬 뭐 이러고 뭐 국영기업 무슨 은행이고 이탈리아도 그래요. 이탈리아도 보면 맨 국영기업들이에요. 뭐 전기회사계 애니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없고요. 이탈리아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 다 전통적인 기업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럽과 미국을 가른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산 버블이 너무 커졌고 그 전체적으로 버블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 세계는 안 그런데 일본 혼자 버블이 잔뜩 생기면서 이게 과도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테크라는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재테크라는 말이. 그러면서 막 기업들도 전부 다 자산 투자만 하고 이러면서 기술 개발 소홀히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빨리 금리를 올리면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확정적인 정책을 쓰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긴축해가지고 이게 더 침체를 오히려 골을 더 크게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지금도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때 일본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된 정책을 썼다라고. 그것 때문에 30년이 갔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30년이 가요. 이런 벌이 30년이. 그건 일시적으로 5년, 10년은 갈 수 있다 치더라도 30년이 간 거는요. 일본도 디지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전자결제 안 됩니다. 다 서류 써야 되고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거기. 이게 일본하고 유럽하고 그 두 지역이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위축이 된 거는 역시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가장 저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많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도한 규제. 그래가지고 뭐 노동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 과도한 규제. 그다음에 정치의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럽 쪽은 이제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막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한 번 더 때린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한 번 또 때린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단기적으로 코로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이 엄청나게 됐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지만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놈의 가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차단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는 생산하다가 중간에 가스가 끊어지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멈춘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 비용도 이때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러우 전쟁의 피해를 더 크게 맞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근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실패와 파퓰리즘과 그다음에 또 과도한 규제 뭐 이런 것들 환경이나 노동 쪽에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코로나와 러우 전쟁이 또 한 번 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정말로 그 아주 심각한 위기를 그러니까 총리가 뭐 우리도 곧 외환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 자존심 강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온 거죠. 자, 가장 근본적,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냐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변화에 너무 수동적이었으면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IT가 들어오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면요. 기존 사업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실제로 보호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 항상 보면은 적정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예요. 근데 유럽은 넘어서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못 들어온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익단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 수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요. 역시 그 디지털 전환이 실패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로 봐도 될까요? 뭐 설마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면은 막 문화유산까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래요. 유럽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170% 정도 되는데, 근데 그리스는 근데 이게 그나마 닿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는 금융위기 때 한번 아주 심각하게 200% 이상을 넘어갔다가 지금 감축하는 중이거든요. 작년에도 재정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나마 이제 아주 안 좋긴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게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탈리아도 물론 이제 흑자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버티고는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리스만큼의 그런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리스만큼 이렇게 개선되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정적자 메꾸려고 뭘 했냐면요. 뭐 카푸아성, 뭐 피렌체 궁전, 엘바 섬의 등대, 그 엘바 섬의 등대 나폴레옹이 있었던 그 엘바 섬의 그 등대도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각한다고 나왔는데 진짜 얼마에 팔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무슨 뭐 경복궁까지는 아니지만 저거는 뭐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들 있죠. 뭐 강화도에 막 초지진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민간한테 판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그 민간 자본이 이탈리아 사람으로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죽 급하면 이러겠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감축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8.9%였는데 이게 2024년에는 3.4%까지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누적액이 줄었냐 하면 그건 아니죠. 계속 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부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성장이 빠르게 되면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GDP 자체가 커지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 부채라는 걸로 갚아나갈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저성장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정체예요, 진짜. 2020년에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가 있었다가 2021년하고 22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해서 뭐 조금 올라갔지만 23년부터 다시 저성장 기조고 작년에도 0.7% 성장. 근데 0.7%가 이탈리아가 2000년대에서 쭉 보면요. 이게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에요. 이탈리아한테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참 그 경제가 부채가 쌓이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감축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게 쭉 올라가는 걸 갖다가 일단은 약간은 그 둔화시켜 놓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걸로는 뭐 충분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와중에 이탈리아가 또 전기료는 G7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보다 높아요. 독일, 영국 전기료 높은 거 아주 악명 높은데 그보다 이탈리아가 더 높습니다. 1987년에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했어요. 국민투표로. 근데 저는 참 이런 거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더군다나 1987년에. 이후에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발전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수입도 많이 늘고. 이게 친환경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연이 이렇게 늘고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전 재개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2011년에
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다시 포기. 이렇게 되니까 전기료는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노동규제도 엄청나게 심해요. 15명만 넘어가면은 반드시 노조를 만들어야 돼서 해고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해고보다 이혼이 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겠죠. 이건 모르겠어요. 그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터팬 증후군이 생겨요. 14명만 고용하는 거예요.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분사를 하고. 물론 이제 더 큰 기업들 당연히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업을 키우지 않고 켜질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회사인데 법인 2개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 서류도 2개 써야 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는.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 기반의 기업들. 이제 원래 이탈리아가 뭐 이거 아니더라도 물론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많긴 했지만 이러한 법들이 그걸 더 심화시키는 거죠.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이렇게 보냐나요? 시총이 높은 데 보면요. 제네랄리 이게 보험회사인데 이거는 이거 하나 금융주 있고 그다음에 구찌, 페라리, 에넬. 에넬은 뭐냐면 국영 전기 회사예요. 국영이에요, 이건. 왜냐면 포스테 이탈리아니 이거 우체국입니다. 그다음에 뭐 에니 이건 다국적 에너지 회사 있고 그다음 프라다. 이런 기업들이 이탈리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뭔가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건 맞아요. 이런 명품들 이런 거 아무 다른 나라가 못하죠. 그 이탈리아의 패션이라든지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의외죠. 이탈리아 그러면은 서비스업 쪽 아니야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탈리아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패션이나 뭐 식가공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패션하고 식가공은 유명하잖아요. 뭐 와인도 있고 뭐 올리브유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탈리아가 상당히 그 기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그 엔진 만드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잘 만들고요. 근데 다만 이 기업들이 다 작아요. 대형화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첨단 제조업 쪽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장인 정신에 그 기반한 기업들이 많은 거고요. 그 이탈리아가 근데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데 강한 규제와 높은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그 제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진 않는 한 이탈리아가 과거가 한 80년대에 도약하듯이 그런 식의 빠른 성장은 다시 재현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탈리아의 사례나 뭐 유럽 전체를 제가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유럽이 지금 못 살고 우리가 걱정해주고 이럴 나라는 아니죠. 근데 다만 예전에는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격차였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고 유럽에서도 보면 서민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은 과연 저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예전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학교 다니거나 뭐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은 완전히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었던 유럽이나 일본이 저렇게 된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90년대 이후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뭐 대만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대만은 약간 좀 특수하죠.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물론 그래도 뭐 그렇게 잘 살면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종합적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산업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역동성이 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유럽하고도 격차가 많이 좁혀지게 된 것들도 다 그 디지털 전환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특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활력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져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 같은 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선이냐 과도하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검토도 한번 필요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로 싹 몰려가요. IT도 발달해 있어요. 스마트 헬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수출 산업이나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출한다는 게 끼케야 의료 관광 정도인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그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 정말 신약 개발을 하고 의료 서비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의료 기기를 만들고 하는데 그 의대에 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게 수출 산업화가 되고 아니면 내수에서도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술이 안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우버 택시가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우버 택시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버 택시가 왜 없냐고 내가 우버 택시 기사라고 하면서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면 어떤 댓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우버가 그 우버가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보는 우버하고 우리나라 우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해외여행 가면 전부 다 우버 택시로 공항에서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그냥 일반 택시잖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건. 그 이유가 뭐냐? 요거 딱 하나 택시를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택시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돌,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실 그 규제 때문에 또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단체들이 자꾸 시민단체들이 와서 뭐 거기에서 뭐 기업에서 무슨 농사까지 짓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적정한 순위냐 과도한 순위냐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걸 갖다가 신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저해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만 하다 보면 위축이 돼버리는 거고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게 나타날 때 항상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먼저 생각해서 새로운 거를 막는다 그러면은 이게 옳은 거냐. 그리고 그게 적정하게 어느 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조금 이제 과거에 유럽이나 일본이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럽이나 일본 쪽을 더 열심히 보게 된 거고 그 나라들이 뭐 이렇게 위축된다고 해서 제가 뭐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야 저 나라 망했다고 좋아하게 그거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그런 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고 또 잘 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왜 잘 될까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우리나라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좀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